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 자료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24년 전망보고서입니다. 전망보고서를 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보면서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인데 고령화 탓에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여성 노동력, 해외 노동자 활용을 고민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환경을 갖다 우리가 분석할 때 P하고 Q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P는 가격이고 Q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거나 혹은 1인당 생산성, 1인당 생산량, 생산하는 돈, 재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겠죠.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때문에 Q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니까 취업 안 한 여성들 혹은 해외 노동자들이 쭉 들어와야지 된다. 안 그러면은 P가 굉장히 많이 늘어야지 이게 유지 혹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 이상 성장하려면 우리가 Q가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P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Q가 안 줄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예전만 못하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멘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도 좀 달리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보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봐야 된다. 낮아진 출산율,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해진다. 지금으로 보면 내려갈 것 같죠? 출산율 때문에. 출산율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서 지금 생산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텐데 그것을 여성과 해외 일자리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도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0% 저성장을 어떻게 탈출할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만의 이권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구조개혁을 지금처럼 놔두면 2%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는 한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 하향 조정했고 중국이 4.2% 성장할 것으로 했는데 한국은행은 4.5%로 보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아직도 받고 있는 거죠. 또 어저께 뉴스를 보면 은행에 쌓이는 빚폭탄, 가계 기업 부채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계 기업 부채가 최대다라는 거죠. 고금리에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가계 대출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업 대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데미지를 받는 가계 혹은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출 증가세를 누르고 채무 조정,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조 조정 안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기사로 일단 먼저 보면 우리가 작년 말에 108%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92%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92%에서 5년 사이에 108%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걸로는 세계 1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 하는 동안 우리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주택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표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도 얼마나 늘었니? 라고 보니까 지금 173.6%. 5년 전보다 2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48% 정도였는데 173%로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월, 2월까지만 해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3월부터 일반 가계대출은 줄어들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확 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7조, 5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9월 달에도 6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 일반 대출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대출을 잘 봐야 되는데요. 기업 대출은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대기업은 처음에 늘다가 조금 완만해지는데 중소기업은 처음에 작다가 지금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자체도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때는 3조에서 9월 때는 16조로 늘고 있죠. 원래 경제 성장률이 느는 것만큼 대출은 느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사이클상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가계대출이 요거거든요. 여기서 턴한 게 문제고 그 다음번에 중소기업이 줄어들지도 않았다가 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이 늘어나면서 외부 환경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제 좀 어렵겠죠. 국가 부채 역시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 부채는 2018년도에 680조였는데요. 2023년에 1134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어디 하나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해 벌써 64조가 늘어났고요. 기축통화인 미국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담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국채이자는 24조. 이게 국채이자가 단기가 아니라 뭐 10년물, 30년물 많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도 국채이자는 서서히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국채이자는 서서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얼마나 이것들이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일별 반대 매매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이것도 늘어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상 최고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요 반대 매매는 신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은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 상당히 많은 매일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지금 하나은행에서 나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리포트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3고 시대라고 합니다. 3고라고 한다면 물가가 높아졌고, 그리고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환율,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이렇게 돼서 우리는 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으니까 투자도 잘 안 되고
물가가 높으니까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물가가 좀 떨어져야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달러가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고, 그러면 한국의 수입 물가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한국이 좀 나아질 텐데, 그러는 기간들이 점점 늦춰지고 있으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구조적으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후 대응해야 되고, 인구 구조 해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또 한국도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물가가 좀 떨어져서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리 성장을 보면, 올해가 지금 미국은 2.1, 한국은 뭐 작년에 2였지만 올해는 1%고요. 중국이 지금 5%대에서 내년에 4.2, 미국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상대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아주 좋습니다. 인도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를 가진 그런 나라들은 견조하다. 그런데 중국이 좀 떨어지는 게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 중국이 굉장히 높았다가 2017년부터 확 떨어집니다. 대신에 멕시코가 올라오고 있죠. 멕시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세계 성장 교역 물가 장기 평균을 보면 이제 물가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번에 교역량은 좀 늘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성장률은 올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져 줘야 우리가 부담이 덜한데, 얼마나 고물가가 지속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의 경기 순환도를 보면요, 지금 2021년 1월 달에 둔화로 들어가서 작년에 계속 위축이 됐다가 지금 약간 회복하려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데, 보면 데이터 센터는 조금씩 늘어나고, 디바이스는 올해 줄었다가 내년에 늘어나고, 소프트웨어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IT 서비스 역시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나라인데 여기가 우리 주력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성장은 꾸준하다. 이런 회사들은 미국에 좀 큰 회사들이 많아서 좀 볼만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10년 내에 줄어서 정부가 GDP에 기여하는 양은 최저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건전 재정성을 각 신용평가기관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노동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은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니까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 인플레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성 그리고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은 소비 패턴 변화, 의료비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것들이 장기적 물가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보다 수혜가 되는 데가 어딘가, 고령화 저출산의 수혜는 어딘가,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탈세계화. 세계화가 옛날에는 잘하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은 중국이 잘하고, 소비는 미국, 선진국이 잘하고, 금융은 미국이 대주고,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되게 공급망 재편, 리스오링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자재 생산 차질, 그리고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가격 상승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영향, 그리고 무역 개방도,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되고 각 뭐 공장은 미국에 세우고 하면서 이 물가 압력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철에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철도 우리가 수소를 사용한 수소 환원제철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넷제로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2050년까지 1.5도씨 상승으로 우리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을 하려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 변화, 세계화, 기후에 따라서 물가가 과연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또 재밌는 리포트를 내셔서 이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잘파 세대의 등장과 중요성의 부상이라는 리포트인데요. 그러니까 Z세대와 M세대의 자녀의 알파 세대를 통칭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벌써 MZ세대에서 M세대가 기성세대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벌써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알파 세대는 호주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가 저렇게 신세대로 바뀌고 그들이 소비세대로 들어오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2025년에 보면 밀레니엄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Z세대가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2040년 되면 이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베이비 부머는 2040년 되면 없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 당연히 문화도 바뀌고 소비하는 것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도 바뀌죠. 그래서 우리 투자는 과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 새로운 소비의 등장을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분포를 한국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또 이들이 이제 소비, 생산의 주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파 세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Z세대는 벌써 들어왔고 소득이 없는 알파 세대도 이미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Z알파가 벌써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미성년 주식 보유가 늘어났고 세대 생략 증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90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아빠는 60세 전후되시겠죠. 자녀는 30세 전후되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여기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로 갔다가 또 몇십 년 후에 또 내려보내면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건너뛰고 내려보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